I'm not like a block that just, I won't delay. It's called flexibility. It's not called inconsistency. It's called flexibility. 소고기협회는 의견서에서 중국과 일본도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이 문제가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지만 무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도 맘 편히 잘 날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더 나쁜 소식은요.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아직 2달도 안 됐다는 점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리는 스타트 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관세 전쟁 굉장히 본격화하는 분위기예요. 캐나다, 유럽 전부 다 보복 관세를 발표했죠. 예, 지금 사실은 미국이 알루미늄하고 철강에 대해서 예.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요. 사실 이제 어제 또 사실 이 굉장히 뉴스들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캐나다에 대해서 50%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캐나다에 이제 전기료를 올린다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공급되는 미국으로 뉴욕주 같은데 공급되는 전기료를 올린다고 하니까 또 이제 또 깎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좀 강력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할증료를 보류하겠다. 예, 할증료가 원래는 25%를 매기는데 캐나다산에서는 25%를 더 매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 보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또 어제 이슈가 됐던 것들이 지금 뭐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철강, 알루미늄, 볼트, 너트 이렇게 좀 구분이 명확한 것들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고, 그러니까 차량 부품 같이 좀 혼합돼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히면서 좀 또 시장에 혼란이 오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아무래도 관세가 부과되자 유럽도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철강 관세를 붙인다고 하니까 이제 보복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보복 관세를 붙였고요. 뭐 캐나다 역시 이제 당연히 캐나다가 미국에 대해서 제일 많이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수출하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가장 많네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관세를 받으니까 뭐 캐나다의 경우 한 30조 가량의 어떤 관세, 아까 30조 분량의 관세를 부과하고 뭐 EU 역시 한 41조 가량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보복 관세, 흔히 말하는 관세 전쟁에 약간 들어간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결국 종국적으로는 미국의 부활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에 또 오늘 내놓은 입장을 보면 추가 유예 가능성을 조금 유예 가능성을 또 시사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좀 뭐 밖에서도 혼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는 정책이 정해진지 모르겠는데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본인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특히나 이제 특히 이 관세가 문제가 되는 것도 어떤 것이냐면 우방국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압박을 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국, 흔히 말 예전 나프타 체제부터 무역이나 관세에 대해서 열어둔 어떤 경제 공동체의 느낌이 강했고요. EU 지역은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리 장막에 대응하는 미국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이런 국가들이었는데 이들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어떻게 보면 불확실하게 운영하면서 뭘 얻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얻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불확실해하고 왜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이제 관세가 좋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떤 관세를 취해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어떤 산업을 육성해서 미국의 어떤 조치를 피하고 그 관계에서 동맹의 희생을 조금 받아들이겠다, 동맹이 죄송하다 뭐 이런 제스처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강력하게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서로 좀 혼란 관계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EU,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원래부터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가장 우호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데서 지금 관세를 붙이고 이제 관세 전쟁 같은 게 나다 보니까 좀 시장 자체에서도 좀 혼란이다.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하고 미국 역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별로 우호적인 여론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보면은 중국발 저가 제품들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PF 부실 같은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면서
아니 이제 건설할 때 이제 철근 같은 것들이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 자체에서 어떤 철근 수요가 부족한, 흔히 말하는 철강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고요. 예. 중국은 이제 경기가 아직 좋지는 않다 보니까 AI 쪽은 발전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비라든지 내수 쪽 이런 것들이 특히나 부동산 역시도 좋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이제 또 철강의 과잉 공급 상태거든요. 이런 데다가 이제 아까 기존에 알루미늄 철강에 대한 기본 제품, 파생 제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차량 부품까지 이제 어떻게 보다라면 관세를 부과한다로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인천제철이라든지 포스코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않겠다, 공장을 좀 닫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에 부과해서 이제 명예퇴직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좀 긴축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업도 좀 정리하고 있고. 그래서 철강 물동량 같은 것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런 양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철강 산업 자체가 아까 중국발 위기, 국내 위기, 또 미국 위기가 이게 삼중고가 겹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철강 업계뿐 아니라 농축산 업계도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전국 소고기 협회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에 한국 수출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자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트럼프의 관세의 어떤 공격이 공산품을 넘어서 농축산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농축산물로 넘어가는 이슈는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중국이 아까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좋지 않게 되면은 자국에 좀 과잉 공급되는 농축산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또 미국에 수출이 잘 돼야 중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데 중국부터 아마 이제 보복 관세,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중국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국 내 소비가 안 되는 농축산물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미국 수출해서 그 잉여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아무래도 관세에 물릴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형성이 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 관세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특히나 뭐 일본의 경우 쌀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우 뭐 흔히 말하는 소고기 같은 경우 좀 관세 같은 것들이 좀 불합리하게 돼 있다든지 이제 뭐 병의 우려에 따라서 어떻게 보자면 수출 금지 같은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출하게 해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게 될 것 같고 이게 안 되면은 이 이유를 빌미로 해서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좀 흔히 말하는 완전히 상호 관세가 아니라 흔히 정책적인 과정, 외교적인 과정상에서 보복 관세 같은 것들이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양상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이슈가 이미 크고 중국의 이슈가 농축산물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농축산물 관세는 부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른 국가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도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 이야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백악관에서 일본의 쌀 관세율 이게 뭐 700%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뒤통수 맞았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던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쌀 관세율 뭐 700%는 일본 정부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논리는 이제 쿼터 안에서는 관세가 싸고 쿼터를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특정 물량 안에서는 관세가 굉장히 싼데 특정 물량이 넘어가면 관세가 비싸다는 논리로 해서 이게 실제로는 700%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독자적인 논리를 내세우군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 그러니까 일본의 쌀 분야라든지 다른 분야라든지 예외 없이 지금 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추세가 있는데 지금 미국 행정부,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우호국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흔히 말하는 폭격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 일본 역시 그냥 쉽게 자시할 수 없다. 특히나 무역 흑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얻거나 흔히 말하는 무역 적자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지금 관세 정책의 몸살을 좀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로 나왔거든요. 이게 시장치를 좀 시장치 예상치보다 좀 밑도는 수치이다 보니까 백악관에서는 또 이거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 상황이 좀 실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지난달에 이제 3% 나왔고요. 이제 이번 달 2.8% 나왔는데 시장의 전망은 한 2.9% 정도였다. 그래서 그거보다 한 0.2%포인트 낮게 나오면서 예상이 밑돌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고 경기 침체 중에 소비가 실제 사실 2023년, 2022년, 그 2022년 이후에
소비가 견디면서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크게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소비 부분이 견고하게 받쳐주면서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경기에 중요한 건 소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견고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거비 분야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들에서 지금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조금 위축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게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의 큰 부분은 뭐 70%가량 차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죠. 예, 큰 부분을 차고 있는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되면은 경기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뭐 경기가 또 내려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금리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긴 했지만 이 전반적으로 상황이 생각보다는 2022년, 2023년, 2024년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 핵심에는 소비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것들, 예.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안 오르는 양상들이 이렇게 겹치면서 좀 미래 전망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악관에서는 이게 뭐 트럼프 자화자찬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2월 CPI이기 때문에 이게 관세 정책의 혼란 같은 것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치란 말이에요.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관세가 부과되면은 물건 가격이 바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관세가 오른 만큼 다 반영하지는 않겠지만 농축산물 분야 같은 데는 사실 거의 예. 다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61%가 뭐 그리고 미국 국민이죠. 미국 예, 국민들의 예. 61% 대다수가 사실은 관세 정책 같은 것들이 물가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바로 관세란 것은 물건 가격에 붙이는 세금이고 그렇죠. 세금을 붙이게 예. 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제조업 모든 상품에 대해서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농축산물이라든지 흔히 말한 그 내구재 아닌 일반 소비재에 대해서 예, 이렇게 예.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가 실제 위축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둔화에 나스닥은 조금 오른 것 같더라고요.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뉴욕 증시 이제 다우존스 지수는 좀 떨어지고요. 나스닥은 네. 올랐는데 이게 사실은 당연한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좀 민감하고 워낙 대형 주식들이기 때문에 소비재 같은 것들이 많고 대형 주식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좀 민감하고요.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온 것들이 수요 위축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네. 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수요가 위축된 것이 빨리 금리 인하를 빨리 촉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술주들의 투자를 도울 수가 있고 투자를 돕게 되면은 기술주들의 실적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저가 매수의 영향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논리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최근에 급락세에 대해서 좀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긴 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상황들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내용들 심도 깊게 짚어봤고요. 끝으로 국내로 한번 돌아와서 국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상속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상속세를 개편하는 배경은 뭡니까? 이제 배경 개편은 사실은 상속세 세제가 너무 오래됐다라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로 이제 이 예전 개념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상속세라는 것은 흔히 말 유산세 해서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거든요.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상속세액이 60억이라면 그 흔히 말하는 세액이 구간들이 있는데 30억이 넘어가면 50% 이상을 50%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대로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의 문제는 가져가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므로써 네. 좀 세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60억인데 남들 20억씩 가져갔다라 그러면 원래 세율 구간들이 뭐 30%, 40%로 가면서 좀 낮춰지게 되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로 먼저 계산해서 세금을 다 가져가고 이것을 차후에 나눠 가자라는 이런 구조로 가니까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구조. 사실은 일반적으로 재산이 아닌 모든 소득이라는 것들이 원칙상으로 봤을 때는 가져가는 사람이 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네. 상속세 기존 체계에서는 전체에 대해 세금 물리고 누가 가져가는지 상관없이 그 금액을 내라라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는 근본적으로는 나눠 가진 사람들이 나눠 가진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고 이 상속세 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보통 이 부담을 하는 이런 논리로 가고 있다. 그래서 취득세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기존에는 유산세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이제 취득세로 바뀌었다라고 취득세.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취득세로 바꾸는 이유는 법 흔히 말하는 세법 논리상 둘 다 틀리진 않지만 이게 좀 명확한 논리이기도 하고 두 번째 이제 부담이 그러니까 세율 부담이 예. 너무 커졌다.
예전에 이 기준들이 한 20년 전 그리고 이 세법 자체는 70년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됐네요. 예, 집값 상승 같은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분명히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다 합리적인 세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세금도 낮춰주고 우리가 뭐 집 같은 것을 나눠 가질 때 부담 같은 것들 좀 축소해 주자라는 그런 논리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속세가 개편되고 나면 어떤 사람일수록 유리한 겁니까? 지금은 다자녀 가구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많이 나눠 가지면 나눠 가질수록 유리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뭐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나온 방안에서는 1인당 5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지금 20억 케이스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배우자 공제, 뭐 일가 공제에서 배우자 한 명이랑 자녀 2명이 나오면 1억 3천까지만 1억 3천의 상속세가 나는데 네. 지금 배우자는 10억까지 공제를 인정해주고 자녀들에 대해서 5억까지는 세금을 공제라는 건 세금 안 내겠다는 분야거든요. 5억 이상의 가액에 대해서만 세금 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세금 축소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자녀들이 많이 나눠가지면 나눠가질수록 자녀들이 가진 기본 공제가 5억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 공제액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세액들이 개별 개인들이 내야 되는 세액들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줄어드는 이런 상황들이 네. 발생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세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해에도 그랬고요. 계속적으로 이 세수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괜찮은 겁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세제를 개편하게 되면 한 2조 정도 세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상속세라는 게 자체가 흔히 말해서 이중과세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중과세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결국 우리가 소득세를 내서 자산을 샀는데 자산을 또 분배할 때 세금을 한 번 더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서구 국가들에서 상속세를 조금 낮추는 입장이긴 합니다. 대신에 예. 이제 소득세라든지 부가세 같은 것들 강화해서 오히려 쓰는데 내가 세금을 낸다든지 소득에 대한 어떤 불평등을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는 논리를 갖고 있고요. 결국은 이 자체가 지금 2조 정도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보상을 해주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텐데 이제 뭐 서구 국가식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에 대한 강화라든지 부가세에 대한 강화를 가서 흔히 말하는 이중과세 부분에 대한 논리를 조금 줄이고 이쪽에 좀 보다 정상적인 과세 이런 것들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제 개편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